금융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예적금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펀드가 있는 거예요. 예적금의 장점은 원금 보장이 돼요. 근데 진짜 원금 보장이 된다 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표면금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를 반영을 시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확정적 마이너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은 사실 원금 보장은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내가 넣은 돈의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지, 물가 가치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투자를 몰라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어줍지 않게 이상한 금융상품, 투자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예적금으로 돈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고 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 값이 크기 때문에 리턴 값도 큰 거예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넣은 돈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큰 폭수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손실도 크게 나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투자의 목적 자체는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를 늘려야지만 내 자산 가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원금을 기다리는 투자라고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면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하나의 기업에다 투자라는 게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이 여러 개 뭉쳐있는 게 펀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주식은 그 기업의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주식이 여러 개 뭉쳐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올랐어, 얘는 떨어졌어, 얘는 또 올랐어. 그럼 상계 처리가 돼가지고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적금 상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법인들은, 기업들은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체죠. 비영리법인은 본인이 매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선단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영리단체인 거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전부 다 영리법인들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 3사라고 하면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인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비영리법인인가요? 아니죠. 영리법인이잖아. 매출 마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출 마진 남기는 구조는 예대 마진, 예적금, 어쨌든 대출의 높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적금으로 땡겨오고 낮은 이자로 예적금 준 다음에 그 예적금 가지고 높은 금리로 대출 줘가지고 그 차익만큼을 얻는 게 은행의 예대 마진을 바탕으로 영리 마진 만드는 거고, 증권사는 그럼 어떻게 마진을 남길 것 같으세요? 증권사는 펀드를, 주식을, 금융상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중개 판매라는 곳이에요. 금융상품, 투자상품을 만드는 곳은 자산운용사가 만들어요. 자산운용사가 만들고 그 자산운용사가 만든 것들을 증권사가 대행 판매로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공증을 하는 거죠. 안전한 펀드다라고 하고서 증권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딱 하나, 회전 수수료예요. 회전 수수료. 혜정 씨 혹시 주식 해봤어요? 그러면 살 때 수수료 나가야 나가요? 팔 때 수수료 나가야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사놓고 박아뒀어. 그럼 수수료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적금처럼 넣는 사람이라고 하면 혼자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혜정씨가 지금 현재 한 1억 2억 들고 있어. 목돈을 1억 1억 한 방에 투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증권사를 갈 거예요. 왜? 나는 투자를 모르니까 투자를 전문가인 증권사에 내방을 해가지고 그쪽에 속해 있는 PB들의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은 수익이 날 것 같거든. 증권사의 수익률 남기는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혜정씨가 1억을 증권사에 맡겨요. 찾아가가지고 PB한테 여기다가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 혼자서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문 구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잘 운용해서 돈 불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혜정씨가 1억을 첫 번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고 할 거예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하필 가장 변동성이 컸던 시절이 이제 코로나 시절이니까 코로나가 2020년도에 이제 터졌어요. 2020년 3월 1일 날 코로나 팬데믹이 뻥 터져가지고 이 당시에 코스피가 2,400이었는데 딱 보름
3월 16일에 코스피가 1200까지 반토막이 나요. 혜정씨가 하필 간 시점이 이때야.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1억을 들고선 맡긴 거야, 증권사에.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혜정씨, 제가 혜정씨가 맡겨놓으신 1억 처음 투자하시는 거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기업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운용되는 상황을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하실지 제가 가이드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케이 했죠. 투자를 하고 나서 코로나 터진 거야. 그리고 나서 보름이 지났네. 코스피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코스피라는 건 뭐예요?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평균이 코스피란 말이죠. 그러면은 코스피 자체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다 어떻게 했어? 주가가 반토막이 났겠죠. 그래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그래도 20%였던 거야. 남들은 50%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은 1억이 얼마가 됐어요? 8천만 원이 됐죠. 전화가 와요. 언제? 3월 16일이 지나서 한 3월 19일쯤에 전화가 가요. 그때 언제야? 바닥 반토막 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올라가는 시점. 전화가 왔는데, 혜정씨, 지금 혜정씨가 맡겨주신 1억이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여서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최저점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였는데 다른 코스피 종목들은 마이너스 50%, 심지어 코스닥 종목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은 마이너스 70%, 80%까지 갔어요.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혜정씨가 이 돈을 그냥 냅두신 채로 놔둬도 회복은 될 거예요. 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작다 보니까 차라리 이 돈을 마이너스 폭이 컸던 종목으로 이동 투자를 하시면은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달라고 하죠. 삼성전자 몰라요? 알죠. 코로나가 터진 거 알아요? 몰라요? 난리가 난 거 알죠. 그런 다음에 모든 종목들이 싹 다 폭락한 거 다 알죠. 그런 상태에서 나보다 잘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옮겨요. 그래서 옮겼는데 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혜정씨 이미 원금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종목 계속 내두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원금 회복시켰잖아. 전문가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근데 수익이 더 잘 날 것 같다고 하는 게 옮기잖아. 그걸 계속 반복을 해. 언제까지? 2020년 11월 15일까지. 딱 이때 8개월 만에 코스피가 3월 1일에 2,400이 시작을 해서 3월 16일날 반토막이 돼서 1,200이 됐던 게 그 해년도 11월 15일까지 코스피가 3,600, 즉 몇백 오른 거예요? 3배 올라요. 그럼 이 상태에서 투자라는 거는, 우리 예전 수인쌤이 단리복리 설명해줬죠. 우리가 운용이 되는 거는 단리로 굴러가느냐 복리로 굴러가느냐의 차이거든요. 투자 수익률은 단리로 굴러갈 것 같으세요? 복리로 굴러갈 것 같으세요? 맞아요. 복리예요. 오늘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 아침 9시에 땡 장시작해가지고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산 거예요. 오늘 장마감 3시 반에 해요. 그래서 10%가 올랐어.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11,000원이 됐죠. 내일 시작을 또 해요. 내일 시작을 하는데 얼마에 시작을 해요? 11,000원에 시작을 하죠. 어제랑 똑같이 1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로 따지면 똑같이 10% 아니에요? 어제도 10%, 오늘도 10%. 근데 오늘 수익금은 얼마예요? 1,100원. 어제는 10%였는데 수익금이 1,000원이었고 오늘은 똑같이 10% 수익인데 수익금이 1,100원이네.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그 수익이 붙어버리니 복리처럼 불어나버리죠. 복리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간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투자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는 복리 수익이에요. 투자를 투기처럼 하시는 분들 있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잘라먹는 거죠. 그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단리 수익으로 다 잘라먹는 거잖아. 문제는 수익이 나면은 내가 쏜다 하고 써. 수익이 안 나잖아. 속상해서 술 사 먹어. 또 써. 물론 투기를 하면서 당장의 수익이 생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산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원칙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린다라는 거는 내가 그 돈을 바탕으로 복리처럼 계속 불려나가야 되는데 자꾸 눈덩이가 커지려고 하면은 쓰고 커지려고 하면은 사 먹고 커지려고 하면은 빼먹고 이래버리니까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눈덩이는 계속 요만한 거야. 그러니까 자산은 안 늘어나 있죠.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지나가요. 결국에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손 위에 있는 자산이 얼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더 큰 수익을 내야 돼 라고 하니까 점점 투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자극적인 수익률을 찾고 자꾸 자극적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크게 한 방 늘리려고. 재테크를 하는 목적부터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테크를 하려는 목적은 내가 여유롭게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지 한 방을 노려가지고 빨리 죽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다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경제 흐름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돈이, 자산이 안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왜 투자를 해야지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경제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우상향이에요. 근데 경제 성장이 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물가, 즉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물가의 방향성보다 경제 발전의 방향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에 기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경제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지만 그 이상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정적으로 시간에 투자하셔라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이 있는 채로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을 해야지 내가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지, 기본이 없는 채로 내가 자꾸 기술적인 것만 찾게 되면은 그거는 투기가 될 수밖에 없고 나락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매매 회전율이 높은 운용사와 낮은 운용사의 수익률 차이를 비교표를 가졌어요. 그럼 저것만 보면은 내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건 안 좋은 거네요? 무조건 장기 투자만 좋은 거네요? 아니에요. 투자는 제가 방향성이라고 했죠. 방향성을 바탕으로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방향성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횡보, 세 번째 하락.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일 때 코로나 시절 2020년도 3월 16일에 코스피 1200 시작해서 그 해년도 11월 16일에 코스피 3600 3배가 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우상향으로만 계속 간 거죠. 다이렉트로. 그랬을 때의 상승과 하락이 분명히 반복이 됐을 거고, 그럼 이 시점에는 단기 투자가 맞는 걸까요? 장기 투자가 맞는 걸까요? 맞아요. 왜? 시간에 투자해야지만 복리 효과를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횡보 시절도 있죠. 코스피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상승과 하락이 이거 반복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는 장기 투자보다는 중기성 스윙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단기 투자가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익률 자체가. 그럼 누가 봐도 방향성이 하락이야. 이 시점에 상승과 하락을 분명히 반복을 하는데 이 시점에 투자하면 안 돼요. 돼요. 해도 돼요. 단 상승의 시점이 엄청 짧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단기로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투자를 하는데 무조건 100%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겠지만 손실도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절을 칠 수가 있어. 이성적으로. 손절도 투자의 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속해가지고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회사가 주어져 있는 업무만 하면 월급을 주죠. 그 마인드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투자자 이꼴 사업가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사업가는 내가 어떠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선투자를 해요. 그걸 통해서 사업을 번창시켜가지고 그 이상을 회수를 하려고 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퍽 떨어졌어. 당연히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분들, 젊은 친구들이 투자를 할 때는 아까워서 못 빼. 원금 손실하니까. 그럼 안 돼. 차라리 올랐을 때 빼버려. 진짜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화나요, 안 나요? 복수해야지. 다시 빼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지. 왜 여기서 마이너스가 무서워가지고 냅둬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원금을 기다리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건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자산의 가치가 또 떨어질 건데? 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안 하니만 못하게 돼버려. 그럴 바엔 차라리 예적금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없다. 즉 돈에 있어서는, 금융에 있어서, 재테크에 있어서는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 현재 시점에 그 환경, 상황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재테크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웜이고 그냥 기본 베이스. 지금부터는 주식, 펀드, 변액을 이제 하나씩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제 소득을 바탕으로 투자를 딱 이 두 가지로만 해요. 펀드는 저 안 해요. 개인적으로. 투자는 누구 손위에서 굴러가야 된다? 내 손위에서. 누구 생각대로 굴러가야 된다? 내 생각대로. 근데 펀드는 유일하게 제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펀드에 대한 항목을 넣은 거는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펀드부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차피 대한민국의 금융상품들 중에 펀드도 엄청 많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펀드를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주식, 펀드, 변액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가 있다. 즉 너무 많은 것들에 현혹이 되셔가지고 욕심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